책을 빌려준다는 것. 조선시대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바보, 책을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 책을 돌려주는 사람도 바보다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를 세 가지 바보라고 해서 삼치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책을 빌릴 때나 책을 보고 돌려줄 때 술을 사가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이를 한자로 차서일치, 환서일치라고 하지요. 책을 빌릴 때 술 한 병, 책을 돌려줄 때 술 한 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술단지 치자가 어리석을 치자와 발음이 같아 책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바보, 책을 돌려주는 사람도 바보로 뜻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책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남에게 책을 빌려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책을 빌린 사람들 중에는 기한 내에 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 봐요. 홍길동 전의 작가 허균은 이름난 학자 정구에게 책을 빌려주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책을 돌려받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허균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책을 빌려주면 돌아오는 것이 늘 더디다고 했다면서요. 그래봐야 1, 2년인데 그대는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책을 돌려주시지 않는군요. 이번에는 꼭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가 육당 최남선은 책을 빌리면 돌려주지 않기로 유명하였어요. 그는 장서가로 명성이 높았는데 평생 18만 권의 책을 모았다고 한답니다. 옛날에 책을 빌리면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남에게 절대 책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 가운데 유명한 장서가가 중국의 우참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집 연못 가운데에 다락집을 만들고 거기에 몇만 권의 책을 보관하였지요. 그리고 연못에 외나무 다리를 놓아 혼자서 그 다락집을 드나들었다고 한답니다. 밤에는 외나무 다리를 거두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라 문에다가 다락집에는 나그네가 묵을 수 없고 책은 남들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였어요. 조선시대의 송준길이라는 선비는 남들에게 책을 빌려주되 상대방이 읽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었답니다. 반드시 책을 읽어오라고 다시 빌려주었지요. 그는 책을 돌려받을 때 책장이 부풀어 있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은 것으로 봤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읽지 않았다고 혼날까봐 일부러 책을 더럽게 만들어 돌려주었다고 한답니다. 이 덕무는 사소절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이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얼른 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책을 빌려주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남에게 재물을 주어 가난과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면서요. 그리고 빌린 책은 반드시 기한 내에 돌려주어야 하고 다 읽은 뒤 먼지를 털어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이 덕무는 책을 빌릴 때 이처럼 신용과 예의를 잘 지킨 덕분에 남들에게 책을 수만 권이나 빌려볼 수 있었답니다. 아들을 위해 이사를 간 어머니.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맹자가 어렸을 때의 일이랍니다. 아이들이 상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이 어허이야. 댕그렁 댕그렁
맹자는 방울을 요령같이 흔들며 상여 앞에서 걸어갔어요. 새끼로 얼기설기 매놓은 기다란 막대기 위에 지프로 만든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죽은 사람 대용품이었어요. 그것을 뒷산으로 옮겨가는 놀이였지요. 맹자가 살던 마을 뒷산은 공동묘지였답니다. 날마다 시체를 묻으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상여놀이를 자주 하였어요. 상여를 어깨에 맨 아이들이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상여꾼이 부르는 노래를 흉내내면서요. 어이구야, 그 녀석들 제법인데. 진짜 상여처럼 격식을 갖추었군. 구경을 하던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였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맹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답니다. 한달음에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얘야. 어머니는 기가 막혔지요. 아들 맹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상여꾼이 되고 싶은 것이야? 하지만 맹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였어요. 상여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요. 뭐야? 어머니는 더 이상 맹자를 야단치지 않았답니다. 아직 좋고 나쁜 것을 가릴 줄 모르는 어린 애이니까요. 이 마을을 떠나야 해.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맹자에게 그런 광경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답니다. 어머니는 곧 집과 농사 짓는 땅을 팔았어요. 그러고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온 동네는 시장 거리였어요. 맹자의 눈에는 장사하는 모습만 보였답니다. 그것을 본 맹자는 돌멩이,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늘어놓고서 자, 싸게 팔아요. 싸구려, 싸구려. 막 싸게 팔아요. 하며 장사놀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양을 본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여기도 아이를 키울 곳이 못 되는군. 또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였어요. 얘야, 가자꾸나. 또 이사 가요? 그래, 이곳은 네가 크기에 적당한 곳이 못 된단다. 어머니는 맹자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새로 이사 온 동네는 글방이 많은 곳이었답니다.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글방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었지요. 여기저기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맹자가 이번에는 글 읽는 흉내를 내며 놀았어요. 글방에서 본 대로 흉내를 내는 것이었지요.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흉내도 내며 놀았답니다. 상여놀이와 장사놀이는 자연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이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조선 최고의 책장수. 조선시대에는 민영 서점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적 중개상에게 주문하여 책을 샀답니다. 서적 중개상을 책회, 석회라고 불렀어요. 18세기 말에 한양에서 부동산 거간꾼을 각회라고 부르듯이 중국풍의 이름이었지요. 책회는 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책을 싼 값에 사서 이윤을 붙여 파는 일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책 거간꾼은 15세기쯤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조선 후기 문예 부흥기인 영종조 때의 한양에는 수백 명의 책회가 영업을 했다고 한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장수는 조생이었어요. 그는 특이한 용모와 기이한 행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실학자 정약용은 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조신선이라는 자는 책장수로 붉은 수염에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눈에는 번쩍번쩍 신광이 있었다. 사람들은 조생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 사는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밥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저녁에는 술에 잔뜩 취하여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조생은 날이 밝으면 저작거리로 서당으로 양반집으로 나는 듯이 달려가 책을 팔았어요. 옷소매에 책을 잔뜩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책을 모두 꺼내면 방 안에 수북이 쌓였지요. 조생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답니다. 세상에 있는 책이 모두 내 책이지요. 이 세상에서 책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조생은 1771년 봄에 한양에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양에서는 명기 침략 사건이 일어나 수백 명의 책회들이 붙잡혀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떠났지요. 청나라 책인 명기 침략에 조선 태조 이성계를 모독하는 글이 실려 있었는데 이 책을 유통시킨 책회들을 잡아들여 큰 벌을 내린 것이었어요. 그러나 조생만은 이 사건이 일어날 줄 미리 알았는지 일찌감치 몸을 피해 화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사건이 잠잠해진 뒤에 다시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그를 조신선이라고 불렀다고 한답니다. 신분을 회복한 정명공주 1602년인 선조 35년의 일이랍니다. 조선 제14대 선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임목왕후 김씨가 아기를 가졌어요. 선조는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떠나 3년상을 치른 뒤 자기보다 32살이나 어린 19세의 신부를 왕비로 맞이하였답니다. 그 어린 왕비가 자식을 낳게 되었으니 왕실의 경사였지요. 하지만 세자인 강혜군과 그 측근들은 임목왕후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광해군은 정식 왕비가 아닌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였지요. 왕비가 아들을 낳는다면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아들을 세자 자리에 앉힐지도 모를 일이었답니다. 선조와 광해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선조보다 광해군을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임진왜란 때 선조는 왜군들을 피해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달아났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한양에 남아 전쟁터를 누비며 의병을 격려하였어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백성들은 선조가 왕위를 광해군에게 넘기기를 바랐지요. 선조는 이런 사실을 알고 광해군이 백성들을 부추겨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며 광해군을 몹시 미워했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광해군의 축군들은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하였어요. 그러나 임목왕후는 1603년 5월 19일 딸을 낳았답니다. 그가 바로 정명공주이지요. 임목왕후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자 광해군과 그 측군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일렀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임목왕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바로 영창대군이지요.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이 자라기를 기다리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선조는 몸이 아파 영창대군이 3살 때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1608년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어요. 이때 그의 나이 33세였답니다. 광해군은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린 영창대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임금이 되긴 했지만 영창대군은 왕비가 낳은 아들이었지요. 조정 대신들이 영창대군을 지지한다면 왕위를 내놓을 수도 있었답니다. 따라서 광해군에게는 영창대군이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이었어요. 한편 광해군 5년인 1613년 명문 집안의 서얼 7명이 문경세제에서 장사꾼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빼앗은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광해군의 측근 대신이었던 이이첨은 이 사건을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이용하였어요. 범인인 박응서가 자백했습니다. 자기들이 범행을 저질러 모은 돈으로 영모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답니다. 이것은 이이첨이 박응서를 포섭하여 얻은 거짓 자백이었어요. 그 결과 조정에 피바람이 불어왔답니다.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 배후 조종자로 몰려 처형을 당했으며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어 1년 뒤 목숨을 잃었지요. 또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조리 제거되었어요. 이 사건을 개축 옥사라고 한답니다.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도 이 폭풍을 피해가지 못하였어요. 임목대비는 대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졌으며 정명공주는 공주에서 서인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경운궁인 서궁에서 감시를 받으며 갇혀 지내야 했어요. 서궁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 후궁이라는 뜻이랍니다.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는 서궁에서 감옥살이를 하였어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양식으로 근근히 버텼으며 땔감도 손수구에 써야 했답니다. 정명공주는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임목대비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정명공주가 주로 하는 일은 붓을 잡고 큰 글자, 작은 글자를 쓰는 것이었지요. 정명공주는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아 붓글씨를 잘 썼답니다. 임목대비는 딸의 글씨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어요. 잘 썼다. 선이 굵고 힘이 넘치는구나. 선조대왕께서 쓰시던 한석봉체 그대로야. 부끄럽습니다. 아바마마의 어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다. 그만하면 최고의 솜씨야. 마치 선조대왕께서 직접 쓰신 것 같구나. 서궁에서 임목대비의 유일한 기쁨은 선조의 어필을 본뜬 정명공주의 붓글씨를 보는 것이었어요. 최고의 여성 서예 작가로 꼽히는 정명공주의 서예 작품으로는 화정이 있답니다. 화정은 빛나는 정치를 뜻하지요. 임목대비도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친필 자작시 민우시는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정명공주와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광해군 15년인 1623년 3월 12일 인조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난 것이었답니다. 반정 세력은 서궁에 있는 임목대비를 다시 대비로 모셨어요. 그리고 임목대비에게 광해군을 패하고 인조를 왕으로 책봉하게 하였답니다. 정명공주 또한 서인에서 공주의 신분을 되찾았지요. 창덕궁으로 돌아온 임목대비는 공주의 앞날이 걱정이었어요. 공주가 이제 21살이지. 서궁에서 갇혀 지내느라 결혼할 때를 놓쳤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시집을 갔을 터인데. 인조는 임목대비의 마음을 읽고 정명공주를 결혼시키는 일에 앞장섰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지 사흘 뒤인 3월 16일의 일이었어요. 8월쯤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부마 단자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신부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인지 부마 단자를 내는 사람은 겨우 9명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명공주가 21세이니 신랑은 20세 전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나이쯤 되는 남자들은 대부분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할 수 없이 접수 날짜를 늦추고 부마 후보자의 나이도 20세 이하로 낮추었어요. 그리하여 8월 11일 초간택, 9월 12일 재간택을 거쳐 9월 26일 정명공주의 부마를 뽑았답니다. 풍산 홍씨 출신인 영환이 홍주원이었어요. 정명공주보다 3살 어린 총각이었지요. 마침내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신부집이 궁궐이니 신랑이 말을 타고 궁궐에 와서 혼례식을 올리기로 하였어요. 임목대비는 혼례식 날이 가까워오자 이런 걱정이 들었답니다. 사위를 태우고 올 말이 튼실하고 좋아야 할 텐데 말이 시원찮아 사위에게 무슨 일이 생겨 혼례식을 올리지 못하면 어쩌누? 임목대비는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좋은 말을 구해야 해. 어디에 가면 사위를 무사히 궁궐까지 태워다 줄 쓸만한 말이 있을까? 그때 임목대비의 머릿속에 어승마가 떠올랐답니다. 어승마는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이랍니다. 옳지, 궁궐에는 어승마가 있지. 어승마는 가장 훌륭한 말이야. 사위를 궁궐까지 아무 탈 없이 태워다 줄 것이야. 그러면 혼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겠지. 임목대비는 사위에게 어승마를 태웠다가 어떤 화를 입을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혼례식을 무사히 올리겠다는 욕심에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지요. 너는 어승마를 구해 사위 홍주원의 집에 보내거라. 혼례식 날 사위가 이 말을 타고 궁궐에 올 것이다. 이 일이 알려지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조정 대신들은 임목대비의 잘못을 지적하며 인조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어승마는 임금만이 탈 수 있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어승마만 지나가도 철을 올려야 하는 거룩한 말이지요. 그런데 임목대비께서 혼례식 날 타라고 사위에게 어승마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조는 상소문을 받고 매우 난처하였어요. 임목대비가 잘못한 일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임목대비를 벌할 수도 없었답니다. 임목대비를 벌한다면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모시키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반정을 일으켰다는 명분을 스스로 깨는 일이었지요. 인조는 반정 공신들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였어요.
그 결과 어승마 사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답니다. 인조는 혼례식을 마친 뒤 정명공주를 위해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장덕궁과 경복궁 사이인 안국동에 있는 그 집은 크고 으리으리하였지요. 경국 대전에는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규정했는데 정명공주의 집은 100칸에 이르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인조는 이듬해이자 인조 2년인 1624년 5월 29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정명공주의 집을 200칸으로 고쳐 짓는 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보내주어라. 인경궁을 지을 때 쓰고 남은 제목과 기와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대신들은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나라에서 공주의 집을 200칸으로 고쳐 짓는 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를 보내주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공주의 집을 호화롭게 만드는데 귀중한 국가 재물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공주의 집은 50칸을 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신들이 반대해도 인조는 듣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다음 해에는 공주의 집을 고쳐 짓는 데 쓰라며 철 3,000근과 무명 15동, 쌀 100석을 하사하였어요.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살림집뿐만 아니라 땅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전국 곳곳에 있고 경상도에만 해도 8,076결이나 되었지요. 요즘의 평수로 바꿔보면 5천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인조는 정명공주를 땅 부자로 만들어준 셈이었답니다. 인조가 이처럼 정명공주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것은 인목대비를 극진히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명공주가 잘 사는 것이 인목대비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는 인목대비에 대한 자신의 효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정명공주에게 아낌없이 재물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인조 10년인 1632년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나자 정명공주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인조는 정명공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인조는 어이들도 못 고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인조는 그 병이 누군가 자기를 저주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정명공주가 아닐까 의심하였지요. 인조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인목대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인목대비의 거처인 인경궁에서 백서 3폭이 발견되어서였어요. 백서 3폭은 비단 3폭에 써있는 글로 임금을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누구를 임금으로 세우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역무를 일으키겠다는 글이었답니다. 인조는 인목대비가 그런 글을 썼다고 추측했고 인목대비를 뒤에서 조정한 사람은 정명공주라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답니다. 결국 인조는 인목대비를 모시던 궁녀 몇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죽이고 백서 3폭을 불에 태워 없애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답니다. 그렇다고 정명공주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어요. 인조 27년인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제야 정명공주는 인조의 의심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었답니다. 정명공주는 영환이 홍주원과의 사이에서
7남 1녀를 낳았어요. 자식들은 모두 벼슬길에 올라 손자들까지 편안한 생활을 하였지요. 정명공주는 83세까지 살아 천수를 누렸어요. 우암 송시열은 공주의 삶을 돌아보며 공주는 부인의 존귀함으로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하여 오복을 누렸다고 말하기도 하였답니다. 멍청한 사위의 대답. 어떤 노인이 새 사위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았지요. 노인은 사위가 세상 물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였어요. 무릇 사내라면 세상 일에 밝아야지. 그래서 노인은 장에 팔러 갈 말을 사위에게 보이며 물었답니다. 이 말이 몇 살이나 되었겠는가? 그러나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멀거니 서 있기만 하였어요. 노인은 사위가 자신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어보았어요. 이 말이 몇 살쯤 되었겠는가? 그래도 사위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이에요. 노인은 한 차례 한숨을 내쉬고는 다른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럼 값은 얼마나 나가겠는가? 노인은 사위의 입을 뚫어지게 보았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이번에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노인은 가슴이 쾅 막혔답니다. 사위를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떻게 저런 멍청이가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왔을꼬? 내 참. 노인은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면서 혀를 끌끌 찼답니다. 앞날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구구 속 터진다 속 터져. 노인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섰지요. 그때 노인의 딸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은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였지요. 아이고, 당신은 그까짓 것도 몰라 쩔쩔매세요. 아버지가 말의 나이를 물으시면 말 고삐를 받아쥐고 이리저리 몇 발짝씩 끌어돌리며 찬찬히 살펴본 다음 신발코로 배를 툭툭 차보고 말의 윗입술을 뒤집어 본 뒤에 3살이군요 하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다시 말의 값을 물으시면 한 20냥은 실이 나가겠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당신 얼굴은 또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까짓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멍청이 소리를 들어요. 사위는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였지요. 그렇게 쉬운 대답을 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 마음에 몹시 걸렸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사위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위를 보고 물었답니다. 자네 장모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부인네들의 모임에서 보니 가장 윗자리에 앉았던데. 그래, 바로 지금이야. 사위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빙긋 웃었지요.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알아보세. 사위가 앞장서서 걸었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자기 부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지요. 사위는 저벅저벅 자신 있게 걸어서 부인네들의 모임 자리를 찾아갔어요. 과연 장모는 맨 윗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사위는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장모의 머리채를 틀어지고는 이리 끌고 저리 끄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사위는 신발코로 장모의 배를 툭툭 차더니 장모의 윗입술을 뒤집는 것이었어요. 그런 뒤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지요. 3살이군. 한 20냥은 실이 나가겠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부녀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어요. 해구머니나.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어요. 사위만이 멀뚱멀뚱 그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효자를 가려내는 바위. 어느 고을에 해마다 효자, 효녀, 효부를 뽑아 상을 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효도상 주는 날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꼭 참가하려고 했는데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년에는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1년 동안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어요. 아마 이번에는 윗동네 사는 이씨 며느리가 1등을 할 거야. 아닐세, 올해는 산 넘어 더벅머리 총각이 탈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 효자를 추천하며 상탈 사람을 꼽아보았지요. 효도상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설레게 하는 풍습이었어요. 드디어 효자를 시험하고 상을 주는 날이 되었답니다. 효도 시험은 아주 간단하였어요. 효자로 추천된 사람이 커다란 바위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빈답니다. 그러면 효자의 손바닥이 바위에 쑥 들어가 손바닥 자국이 남게 되지요. 바위에 손바닥 자국이 찍히면 그해 효도상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바위 앞에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제일 먼저 윗동네 이씨 며느리가 사람들 앞으로 나왔답니다. 자, 이씨 며느리는 바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으시오. 이씨 며느리는 얌전히 바위에 손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었어요. 이씨 며느리는 손바닥을 바위에 꾹꾹 눌렀답니다. 놀랍게도 이씨 며느리의 손바닥은 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씨 며느리가 틀림없이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글쎄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소문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이씨 며느리는 효부라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고 말고 그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당사자인 며느리도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나는 아직 효도가 부족한 것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물러섰답니다. 자, 더벅머리 총각 나오시오. 이번에는 더벅머리 총각이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나왔답니다. 바위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었어요. 더벅머리 총각도 바위에 댄 손을 꾹 눌렀지요. 순간 더벅머리 총각의 손바닥이 바위로 쑥 들어갔답니다. 보셨지요? 올해의 효자는 더벅머리 총각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성을 질렀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가? 더벅머리 총각이 1등을 할 거라고 했자는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참으로 이상하네. 이씨 며느리가 불효를 했단 말인가? 내가 알기로는 소문난 효부인데 말이야.
너무 실망 말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타면 되지 않은가? 아무래도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네. 마을 사람들은 이 씨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우리는 분명히 효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오.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사람들의 성화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어서입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숨죽이며 조용해졌지요.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손자를 항상 업고 자장가를 부르며 다녔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무거워져 시어머니는 힘들어하였지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괜찮다. 하나도 힘들지 않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답니다. 며느리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며 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 힘드신데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괜찮아. 힘이 들다니 전혀 힘들지 않아. 시어머니는 상을 다 차릴 때까지도 무거운 손자를 업고 있었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이제 진지를 잡수셔야 하니까 그만 내려놓으세요. 다듬이돌같이 무거운 아이를 업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냈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 아이는 다듬이돌처럼 무겁다. 하지만 다듬이돌은 내 손자가 아니니 사랑이 없어 무겁지만 이 아이는 내 손자이니 하나도 무겁지 않구나. 내가 좋아 업고 있는 것을 너는 3번씩이나 나를 탓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구나. 라고 말하며 계속 손자를 업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저는 이처럼 어머니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불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여보시오, 그것이 불효가 된다면 지금 고백했으니 다시 밥 위에 손을 얹어보시오. 며느리는 마지못해 밥 위에 손을 얹어보았어요. 아니, 며느리의 손이 들어갑니다. 밥 위에 며느리의 손이 쑥 들어갔어요. 며느리의 손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게 들어갔지요. 사람들은 그 며느리에게 1등상을 주고 더벅머리 총각에게는 2등상을 주자고 하였어요. 올해는 2명이나 효자가 나왔으니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났소.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답니다. 마을에서 제일 학식이 많은 어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나이가 어려서 효도하기는 쉽고 나이가 들어서 효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식으로 친부모에게 효도하기는 쉽고 남의 자식으로 시집와서 시부모에게 효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벅머리 총각도 훌륭하지만 며느리의 효도가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 마을에는 효자, 효녀, 효부가 많이 나왔다고 한답니다. 친구 간의 깊은 우정.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명 군사 3사람이 병술년의 초관으로서 북방의 수자리를 살고 있었답니다.
마침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서 세 사람이 차례로 병이 들었지요. 먼저 앓는 자가 아직 일어나지 못했는데 뒷사람이 다시 알아누웠어요. 제3 전염되어 앓다가 마지막 한 사람이 급기야 죽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천리길을 같이 왔어. 한 막사에서 같이 누워 같은 병으로 서로 구호하면서 번갈아 서로 의지하였는데 저만 홀로 불행히 먼 지역에서 죽었다. 살아서 같이 왔다가 죽어서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들 정리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하고는 입었던 옷을 각자 벗어서 염을 한 다음 막사 뒤에다 장사를 지내었어요. 그 후 수자리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그 시체를 번갈아 짊어지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걸었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발이 부르터서 죽을 고비를 겪으며 한 달이 넘어서야 돌아왔지요. 죽은 자의 아비는 아들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시체를 지고 온 두 사람의 은덕에 감사하여 장사를 치른 뒤에 술과 과실을 약간 갖추고 두 사람을 초청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우리들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한 끼 밥이라도 신세를 진다면 당초에 서로 구하려던 뜻이 헛되게 됩니다. 하고 마침내 가지 않았답니다. 약속을 지켜낸 남편과 아내. 고유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랍니다. 그의 조상은 충신이며 문장가로 유명했던 고경명이지요. 그러나 고유는 불운하여 연함은 살에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혈혈단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흘러왔지요.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첨지라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부지런히 그리고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김첨지나 그의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령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답니다. 고유는 비록 글 공부는 못했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했고 더구나 장기를 썩 잘 두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랑방에 드나들며 그 솜씨를 한껏 부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 때문에 자연히 고유를 데려다가 상대했고 또 그래서 차츰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정답다고는 하나 점잖은 노인과 머슴살이 총각이니 아무래도 박자수가 고유를 귀여워하고 고유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며 존경한 것이 사실이지요.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박좌수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로 삼기로 하였답니다.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흠씬 쏠렸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해서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이었지요. 박좌수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딸한테는 좀 미안했는지 얘야, 그 고도령이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아하니 문벌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장래에 꼭 잘 될 사람 같은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하고 일단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딸은 의외로 선선히 대답하였어요. 실은 저도 그분이 장래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자식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서둘러 거행되었어요. 박좌수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혼례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온 동네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거들어 주었답니다. 그 후 한 사흘쯤 아무 일 없이 지내었어요. 하루는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저나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래를 바라본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부터 좋은 글방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집에 남아 무슨 짓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크게 되실 날까지 참읍시다. 고유는 아내의 이 뜻을 더없이 고맙게 여겼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 맹세코 성공하리다.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고유는 얼마 안 되는 노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고유는 우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어요. 여기서 코울리게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지요. 물론 천자문부터 배워야 했답니다. 그러나 고유는 역시 유명한 학자의 손자답게 총기가 뛰어났어요.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내었지요. 천자문을 열흘에 뗀 고유는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어려운 학문을 열심히 익혀갔답니다. 여기서 5, 6년을 지냈을까? 그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어요. 여보게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 해인사로 찾아들었답니다. 그리고 절에서 뒤껴 턱강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학을 시작하였지요.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 저녁 절 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었어요.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하여 책을 보았답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 꼭 10년. 마침 숙종 임금의 특별 과거령이 내렸답니다.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예에 따라 가주서라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지금으로 따져 서기관이랄까, 임금 곁에서 조회 때의 일을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지요. 이 가주서의 벼슬을 고유는 정성껏 그리고 재주껏 하였어요. 그동안 글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숙종 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유명한 충신학자인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새삼 감탄에 마지 않았답니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의 언약을 끝끝내 지킨 사실에는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되었던 모양이랍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숙종 임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하였어요. 고령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유가 10년 전에 아내를 두고 떠나온 고을이지요. 이를테면 비단 옷 입고 돌아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랍니다. 얼마나 감격할 만한 임금의 처분인가요?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한 열흘쯤 걸려서 고령 고을에 당도하였어요.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나그네 차림을 한 고유는 부랴부랴 박좌수 집을 찾아갔답니다.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먼저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좌수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찔하였지요.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동안 박좌수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결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고유가 여기서 수소문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말을 하나로 다듬어 묶은 것이지요. 10년 전에 박좌수가 딸을 고도령이란 머슴살이 총각한테 주었더니 그 신랑이 며칠 후 어디론지 가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박좌수의 딸이 어질고 부지런하여 손수 길쌈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저 건너 산 너머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다. 게다가 또 올해 10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이 자자하다. 그리고 또 그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씩 거지 같은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에 어디로 간 고도령의 소식을 꼭 자세히 묻는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고유는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고유는 발길을 돌려 산 너머 마을을 향해 급히 달려갔어요. 오라, 저 집이구나. 고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소나무 숲을 엇비슷 등지고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답니다. 그 좌우로 즐비한 초가집은 아마 그 집에 딸린 일가나 하인의 집이 분명하였지요. 고유는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날도 거지 잔치를 하는 듯 수없는 거짓대가 차일친 마당에 꽉 차 있었지요. 고유도 물론 남루한 모습인 까닭에 그 중의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했답니다. 그러나 고유는 일부러 의젓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썩 들어갔어요. 사랑방에서는 지금 늙은 선생이 어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지요. 고유는 그 아이가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인 줄 짐작했답니다.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네가 주인 도령이냐?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한 끼니 밥이나 얻어 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하고 말하였어요. 어린이는 고유를 쳐다보더니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나는 고가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다시 뛰어나왔어요. 저 실례이오나 손님의 처가댁은 어디에 사시는 뉘십니까? 하고 숨가쁘게 물었답니다. 나의 장인은 박좌수라는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었어요. 벼랑간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 들어왔지요.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긴 아들의 기쁨은 그들이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답니다.